세계는 지금 초소형 전쟁 중입니다. 영화 속에는 크고 강한 히어로의 공식을 깨고 몸집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초소형 히어로가 나타났고, 사람의 시신경으로 들어가 뇌를 판독하고 건강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초소형 센서 로봇이 등장하기도 하죠. 작은 것에 푹 빠진 것은 비단 영화뿐만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초소형 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이죠. 분야를 가리지 않고 더 작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안에 우리가 왜 초소형이 필요한가요? 아니 이거 조그만데 지금 컴퓨터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작은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그 효과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인데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학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 의학, 건축 등 초소형 기술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는 요즘. 과연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작지만 큰 기술, 초소형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봅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이 예술 작품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바라본 세포의 모습이라는 점이죠. 태고로부터 인류는 보이지 않는 미시의 세계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이르러 새로운 눈을 얻었죠. 바로 얀센이 개발한 최초의 현미경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이 기계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세계를 만날 수 있게 해줬죠. 다양한 백신을 만들어 인류 복원에 크게 이바지한 프랑스의 생화학자 루이 파스테르는 작은 세상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한히 작은 것들은 무한히 큰 역할을 한다. 현대의 과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제어하고 활용하는 이 무한한 가능성에 매료됐습니다. 그렇다면 초소형 기술이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 초소형 기술은 일단 크기가 나노하고 마이크로 스케일의 물질들을 다루는 기술을 총칭하는데, 뭐 한마디로 어떤 기술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주로 그 나노, 바이오, 반도체, 맴스 이런 기술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루는 기술들은 일반적으로 그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데, 우리가 흔히 보이는 반도체 칩들의 사이즈는 마이크로 수준에서부터 가장 최신 기술로는 그 수 나노미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물질로는 그 단백질, 그다음에 DNA가 나노미터급 사이즈 있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CNT도 나노미터급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다루는 일반적인 그 기술을 초소형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안에 우리가 왜 초소형이 필요한가요? 핸드폰 안에 기능이 옛날에는 청색 전화다, 백색 전화다 해가지고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게 요 조그만 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에 카메라가 얼마나 별도로 있었어요. 여기 카메라 화상도 그냥 질도 좋은 게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TV 수신도 될 수가 있죠. 거기에 아까처럼 진공화처럼 커다란 거 거기에 있는 거를 아니 요 조그만데 지금 컴퓨터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초소형이에요. 초소형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선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바위로 예를 들어볼까요? 바위가 바람, 물, 공기 등으로 물리적인 풍화 과정을 겪으면
돌멩이에서 모래, 그리고 흙으로 작게 쪼개지게 되죠. 초소형 기술은 나노하고 마이크로 수준의 물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물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조합되고 작동되는가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분이 1959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앞쪽 머리 하나에 대형 백과사전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카드지 한 장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줄이게 되면 우리가 그 카드 한 장만 가지고 있어도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드렉슬러라고 하는 박사가 분자를 조절해서 분자 형태의 공장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조작을 통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물질로부터 한우 고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육식 공장을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나노 기술들은 이러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학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놀라운 기술 사례들을 만나볼까요? 미래 식량인 배양육 개발에 열정을 쏟고 있는 한 벤처 기업을 찾았습니다. 최근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배양육. 배양육이란 가축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해 만든 인공고기입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1931년 펴낸 수필집 50년 뒤의 세계를 통해 배양육의 필요성을 주장했죠. 그리고 2013년 네덜란드에서 배양육 개발에 성공. 글로벌 식품 산업계가 이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2009년 10월 1일 나눔과 배려를 통한 사회적 공헌기업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출발했어요. 따뜻한 나눔과 배려가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공헌기업을 만들어보자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어떤 큰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가장 우선이에요. 특히 어떤 이 바이오 산업 쪽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또 우리나라가 어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그런 바이오 산업의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기술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히 기업이 커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 저희가 많이 치중해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가 배양육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물의 세포를 배양하는 배양육은 도축을 하지 않아 윤리적이고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대체 육류입니다. 미래의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죠. 배양육의 가장 큰 장점은 공장식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쭉 진행하면은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나 동물을 키우면은 환경오염이 있잖아요. 공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지하수 오염들이 심각하게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 배양, 동물 세포 배양이 미래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굉장히 뜨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세계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해서 어떤 기술을 그런 신기술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2020년까지 저희가 1,100억 이상의 어떤 연구비를 투여해서 어떤 큰 성과를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 갖고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고 어떻게 보면 벤처 기업이 그게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배양육의 기본 원리를 살펴볼까요? 먼저 동물의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 뒤 영양분이 풍부한 배양액에 넣고 성장시킵니다. 이때 실제 근육처럼 조직의 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전기 자극을 가하면 세포가 뭉쳐지며
근섬유로 성장하죠. 이를 겹겹이 쌓아 실제 고기 같은 배양육이 만들어집니다. 세포 배양이 한창 진행 중인 연구실. 이곳에선 우리 고유 품종인 한우의 배양육을 만들기 위해 연구 중입니다. 그 시작은 한우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것이죠. 그 뒷다리에서 근육이 가장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추출하고자 하는 세포가 가장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추출을 하기 위해서 뒷다리를 쓰는 거예요. 거기 세포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네, 이건 제가 이미징 세포가 잘 추출되도록 한우의 뒷다리살을 잘게 잘라준 다음 효소가 담긴 튜브에 고기 조직을 넣고 밀봉시킵니다. 이때 조직에 효소가 닿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 1시간가량 흔들어주는데요. 이렇게 분해된 조직을 일정 시간 동안 원심 분리하면 근육세포만 바닥에 가라앉게 되는 거죠. 이제 세포를 배양해야 합니다. 추출한 근육세포를 영양분이 가득한 배지에 넣어 성장시키는 거죠. 세포는 일정 기간 이 배지 속 영양분을 먹으며 증식합니다. 이제 고기가 되기 위해 섬유 형태로 뭉쳐야 하는데요. 배지 농도를 변화시켜 자극을 주면 세포가 실처럼 기다란 섬유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상용화의 길은 아직 멉니다. 어려움이라 하는 것은 이게 세포 배양이 초기에 엄청난 투자가 필요해요. 세포의 안전이라든가, 물론 우리가 생명체를 다루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생명체를 다루는 그런 위험, 안전성이라든가, 혹은 거기에 대한 그 식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포가 있으니까요. 그 세포를 분리해서 식별하는 이러한 단계, 이런 것들이 아주 첨단 기술이 필요한 첫째 단계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장비예요. 그리고 거기에 안전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초기의 연구이다 보니,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에는 그 기술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국내에서는 그거를 이제 실현한 사람이 없다 보니, 그러니까 종이만 보고 거기에 맞는 실험을 해서 결과물을 내야 되는 과정이라서 수많은 그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연구원들이 굉장히 그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진전을 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의 배양육 연구는 아직 학문적 교육 수준에서만 다뤄지고 있는 상황. 이 척박한 환경에서 연구원들은 동물 세포 배양과 관련된 특허를 국내 최초로 출원, 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결합을 하면서 기존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어떤 그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양육이고, 그런 개념들이 발전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먹거리와 어떤 우리의 윤리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결하고 진전시키는 것이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과 세계적인 IT 기업의 공동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가 만나 성사된 놀라운 프로젝트를 만나볼까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에 초소형 우주선 1000대를 쏘아 올리는 스타샷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놀라운 이유는 비행 시간입니다.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날아가면 3만 년이 걸리는 비행 시간을 20년으로 줄여 지구에 전파를 보낼 수 있습니다. 빠른 우주 탐사를 위해 20g의 초소형 우주선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죠. 세계 최대의 검색 서비스 기업 역시 미래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그 수장인 앤드류 콘레드에 따르면 나노 입자가 담긴 알약을 삼켜 암세포를 탐지할 수 있는 세상도 멀지 않았다네요.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초소형 경쟁은 인류에게 다양한 혜택을 가져다 줄 겁니다. IT와 의학, 우주과학은 물론 군사 분야의 초소형 무기 개발은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일조할 예정이죠. The pocket-sized black or grey birds, which look like helicopters. 미군의 이 새로운 비밀 병기는 무게가 18g에 불과한 초소형 드론입니다. 성인 손바닥보다도 작은 크기로 적진에 침투해 정찰 비행을 할 수 있죠. 미니 드론들은 사람이 직접 정찰하기 힘든 장소나 위험 지역을 살피는 데 적격입니다. 자동차의 크기도 작아지고 있습니다. 가방에 쏙 넣어 다닐 수 있는 15인치 노트북 크기의 전기 자동차가 등장했죠. 스케이트보드처럼 올라타면 자동으로 전진합니다. 인쇄하고자 하는 종이 위에 올려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문서를 출력할 수 있는 소형 프린터는 물론 스티커처럼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폭발물 감지 센서 등 작지만 믿음직스러운 기술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초소형 기술의 산물이죠. 그렇다면 초소형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은 재료로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초소형 기술. 이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며 보다 실용적이죠. 또 작아질수록 한 단계 도약한 기술의 진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작아진다는 것 자체가 배터리를 엄청나게 적게 쓰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휴대폰이 더 작아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배터리이고 디스플레이인데 뭐 그런 그 작아진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름길이고, 컴퓨터 같은 경우도 커지면 이 선의 길이가 길어져서 통과하는데 속도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빠른 컴퓨터를 만들려면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아진다는 게 배터리 수명도 적어지고 신호 전송 속도도 빨라지고 부피도 작아지고 해서 성능도 높아지고 가격도 싸지고 절전도 가능하고 그렇죠. 2015년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는 미래의 경제 성장을 이끌 3대 기술로 3D 프린팅 기술과 로봇 기술, 그리고 나노 기술을 선정했습니다. 초소형 기술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노 기술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핵심적 원천 기술입니다. 2013년 세계 나노 산업 시장의 규모는 약 1조 달러. 나노 기술의 산업적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증대돼 2020년엔 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죠. 경제적 효과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항시 늘상 너트 클래커, 그러니까 호두를 하려면 호두를 자르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게 꽉,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안에 끼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국은 기술 경쟁으로 가지고 밀고 오고, 그다음에 중국 등 인도나 이런 데는 가격 경쟁으로 밀고 오니까 저희들이 갈 데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해법이 아까처럼 뉴테크, 새로운 기술을 거기다 접목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원의 전략이 부재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애니악 같은 컴퓨터에 그 많은 거 하면 전기를 얼마나 먹습니까? 근데 요만하게 만들어 보세요. 전기가 별로 안 들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경제적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노는 흔히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로 표현될 만큼 매우 작은 단위입니다. 하지만 나노 기술의 파워는 어떤 분야와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죠. 분자 단위에서 물질을 조작해 새로운 첨단 소재를 만들고 기존 소재의 성능을 대폭 끌어올리는 등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게 해줍니다. 과학기술의 진화는 의학계의 지각 변동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혈액 속을 누비며 질병을 치료하는 나노봇의 등장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겠죠. 중증 장애인들에게도 이 기술은 희망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캐시 허친스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지만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됐죠. 뇌에 이식한 칩 때문입니다.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 박사는 나노봇이 질병을 찾아내는 것이 현실화되면 인간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예견했죠. 포항에 위치한 한 대학교.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획기적인 당뇨 진단 시스템을 연구 중입니다. 대한 당뇨병 학회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이 당뇨 환자. 연구진은 손쉬운 진단법을 고민했습니다. 바로 스마트 콘택트 렌즈였죠. 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질병의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은 간, 심장, 폐, 뇌라든지 이런 여러 인체 장기랑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그 질병에 반영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아큘라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콘택트 렌즈에 그 화소를 패터닝 하게 되면 눈앞에 약 1m 앞에 이런 상이 맺히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술을 적용을 해서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존에 개발된 혈당 측정 렌즈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구글에서 최근에 그 구글 렌즈를 개발해가지고 눈물 속에 있는 당의 농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실시간 당뇨 진단이 되지 않는 그런 콘택트 렌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먼저 혈액 속에 있는 당의 농도가 높아지고 이후에 한 30분이 경과된 시점에 바디 플루이드, 체액에 이제 당의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렌즈는 실시간 당뇨 진단이 안 되지만 저희가 개발한 빛을 이용한 당뇨 진단 시스템은 실시간 당뇨 진단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실시간 진단은 물론 치료까지 가능한 스마트 렌즈. 그 제작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연구진의 콘택트 렌즈는 시판되는 렌즈와 동일한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하이드로 젤을 자외선에 10분간 노출시키면 렌즈가 완성되죠.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렌즈 속에 초소형 LED와 광 검출기가 장착됐다는 점이죠.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눈꺼풀에 있는 혈관. LED가 혈관에 빛을 비추면 광 검출기가 혈관에서 반사된 빛을 측정. 빛의 차이를 계산해 혈당 수치가 나타나죠. 분석 결과에 따라 눈에 약물을 전달. 진단과 동시에 치료도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국내 콘택트 렌즈 회사인 인터로조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300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억 원씩 5년간 총 100억 원이 투자되는 과제인데 이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 콘택트 렌즈의 상업화를 구현하는 게 저희의 큰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바꿀 초소형 기술의 세계를 엿보고 있습니다. 나노의 시대라 불리는 21세기. 나노란 난쟁이란 뜻의 그리스어 나노스에서 유래된 말로 본래 작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과학의 10억분의 1. 사람의 머리카락을 10만 개로 쪼갠 크기라고 생각하면 쉽죠.
최초로 나노 기술의 개념을 정립한 사람은 미국의 공학자 에릭 드렉슬러.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나노 기술이 산업혁명, 항생제, 핵무기를 합친 것보다 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죠.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같은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나노미터의 탄소 원자가 어떤 환경에서 구성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갈립니다. 이를 이용하면 무궁무진한 첨단 신소재를 탄생시킬 수 있죠. 값싼 흑연이 다이아몬드처럼 귀해질 수도 있습니다. 흑연을 나노 단위로 재구성해 만든 탄소 나노 튜브는 꿈의 신소재라 불리죠. 사실 나노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를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2020년에 한 3조 정도의 시장 규모가 생길 거라고 하는데요. 너무 광범위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게 얘기하는 예를 들자면 모든 산업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특허를 평가할 때 한 분야의 특허가 다른 분야에서 얼마나 많이 인용되는지를 보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허가 그 분야에서만 인용이 되면 파급효과가 적다가 보는데 나노 기술의 특허는 나노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다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모든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는 작지만 큰 세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소형 전쟁은 우리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급진적 풍요를 맛볼 수 있는 과학기술의 혁명을 예고합니다. 초소형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자 인류가 상상했던 신세계를 열어줄 열쇠인 거죠. 어차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나노 기술이 왜 물질을 이렇게 조작을 해보고 뭐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고 새로운 소재죠. 소재를 개발하고 서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주로입니다. 그런 예가 지금 이제 CNT든가 그래핀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새로운 물질들이 계속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가장 크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한쪽의 상품이 다 나오는 분야가 아니에요. 나노테크라는 것은 그거를 전부 다 나올 수 있게끔 보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융합, 모든 기술에 융합을 시켜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나노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서포트를 해줘가지고 다른 산업군이 크게 형성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고요. 정보들을 모을 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모아지려고 하면 센서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 성능이 좋은 나노 센서를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통신할 때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나노 광전자 소자,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엄청 많이 처리하려고 하면 굉장히 큰 저장 장치, 그 다음에 어떤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이 되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 등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들어가는 그 기반 소자들이 다 나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4차 산업의 일종의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대전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 윤동기 교수 연구진은 나노 입자의 배양 기술을 연구합니다. 차세대 광전자 소자로 주목받는 금 나노 막대는 배열 방향에 따라 다양한 색을 발현하는데요. 연구진은 연어에서 간단히 추출한 DNA 소재를 활용, 금 나노 막대를 손쉽게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DN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이제 나노 구조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DNA는 그 너비가 2나노미터밖에 안 되고 이런 뭐 핵산이라고 하죠. 베이스 페어의 간격이 0.3나노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물질인데 실제로 반도체에서 2나노미터 혹은 10나노미터를 찍기 위해서는 사진기가 필요한데 그런 사진기 가격 자체가 한 대에 600억, 700억 정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NA보다 큰 구조밖에 못 만든단 말이죠. 근데 DNA를 이용하면 넓은 영역에서 기존의 그런 반도체 장비로도 이루지 못하는 나노 패턴을 만들 수 있으면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나노 패턴을 이용하면 안정적인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농도의 DNA 소재를 추출, 디스플레이에 덧발라 내구성을 높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연어 부산물을 활용해 비용은 1000배 이상 저렴해졌죠. 더 얇게 만들기 위해 좌우로 늘린 디스플레이는 작은 충격에도 깨지기 쉽다는 단점을 개선한 겁니다. 현재 디스플레이에 사용되고 있는 이제 편광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폴리머 필름을 굉장히 연신해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자극이 주었을 때, 즉 톡 치기만 해도 디스플레이가 이제 깨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고배양성 DNA와 이제 골드 나노로드와 같은 나노 파티클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발라버리면 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는 필름이기 때문에 얇게 만들더라도 외부 충격에 이제 잘 견딜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볼까요? DNA의 이중 나선 구조 사이에는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 속에 나노막대를 집어넣는 것이 배양의 첫 단계죠. 연어의 부산물에서 채취한 DNA를 나노막대와 섞어줍니다. 지금 이게 DNA를 물에 녹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찐득찐득한 점성이 좀 짙은 용액이 만들어집니다. 고농도로 섞인 DNA. 붓에 이 용액을 묻혀 기판의 한 방향으로 문지르면 보이진 않지만 일정한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공기 중에서 굳힌 기판을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연구진. 기판의 방향에 따라 색깔이 변하면 금 나노막대가 잘 배양됐다는 의미죠. 방향을 바꾸자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화하는 기판. 배양도가 높을수록 광학적 특성이 우수합니다. 그 고대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르쿠르스 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노리끼리하거나 청동색에 보이지만 안에서 빛을 쏘아주게 되면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런 컵들이 이런 특이한 색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골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하는 작은 사이즈의 나노 파티클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보는지 혹은 수평으로 보는지 혹은 수직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초록 혹은 빨간색까지 동시에 구현을 하게 만드는 거죠. 기존에는 나노막대를 하나씩 배양해야 했지만 이 기술을 이용하면 넓은 면적에서 한꺼번에 나노막대를 배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디스플레이 외에도 반도체 물질, 금속 입자 등 그 활용 방안은 무궁무진하죠. 바르는 그런 기능성 막에는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 예로는 이제 가까운 예로는 디스플레이에 이제 컬러 필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컬러를 띠는 이런 바르는 물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에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바르는지 혹은 수평 방향으로 바르는지에 따라서 초록색 혹은 붉은색이 나올 수도 있고, 립스틱처럼 그런 식으로 컬러를 구현하는 바를 수 있는 모든 막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엄청난 기대감으로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초소형 기술. 하지만 여기도 이면은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말이죠. 초소형 기술로 인류는 더 많은 편의를 누리게 되겠지만 동시에 찾아올 예상치 못할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카메라와 센서는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초소형 무기는 손쉬운 살상과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놀라운 발견이었던 플라스틱이 환경을 파괴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한 것처럼 말이죠. 후회할 때는 늦습니다. 새로운 기술에는 늘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과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아마 규제를 통해서 반드시 나가야 될 거예요. 그대로 놨다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새로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쪽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 통제와 규제를 하는 것이 그것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 분야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통제와 규제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정말 어느덧 나노 분야에 정말 뛰어난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분야에 가서 규제도 하고 담당도 하고 다시 그렇게 못 가게끔 더욱더 개발하고 이랬으면 좋겠죠. 초소형 기술 자체가 유토피아를 가져올 것이라는 맹목적인 환상은 지양해야 합니다.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이 기술이 모두의 행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죠. 우리가 빠져든 이 작은 세계는 산업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겁니다. 현대의 세상은 초소형 기술로 하루하루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변화하고 있죠.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 올바르고 정확하게 활용하려는 인류의 의지가 더욱 굳건해야 할 시기입니다. 여기 그 바람직한 예가 있습니다. 유용한 초소형 기술로 건축공법의 혁신을 이뤄낸 사람들이죠. 10년간 뚝심 있는 연구로 우리의 기술을 세계에 알린 김병석 박사와 연구원들. 이들이 개발한 것은 슈퍼 콘크리트입니다. 이제 국내하고 해외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SOC 시설물에 대한 신규 투자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해외도 선진국들은 다 그렇고. 그리고 유지 관리는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국내에서 유지 관리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또 공사비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슈퍼 콘크리트를 개발하게 됐고요. 지금 국내 건설업체 또 설계회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서 수주를 해와야 되는데 수주 액수도 중요하고 또 영업 이익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쟁은 치열합니다. 중국, 유럽 국가, 선진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수주할 수 있는 선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장착해주자 하는 관점에서 선진국과 경쟁하고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들의 개발 동기고요. 슈퍼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 재료에 강도와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특수 나노 물질을 첨가해 만들어집니다. 일반 콘크리트와 강도를 비교하면 5배에서 최대 16배가량 단단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수명은 2배로 늘리고 공사 비용은 더 줄일 수 있죠. 일반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골재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슈퍼 콘크리트는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시멘트와 마이크로 내지는 나노 사이즈의 재료 그리고 굵은 골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인장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강섬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슈퍼 콘크리트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슈퍼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먼저 알아봤는데요. 강섬유가 들어있어 잔해가 적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콘크리트는 얼마의 힘을 견딜 수 있을까요? 빠른 시간에 산산이 부서진 일반 콘크리트. 6배의 힘을 덜 견뎠습니다. 나노 소재를 사용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도가 일반 콘크리트의 한 10배 정도, 최대 10배 정도가 양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상당히 치밀하기 때문에 외부로 구조물을 만들었을 때 외부로부터 물이라든가 염소 이온이라든가 이산화탄소가 침입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상당히 장수화시키는데요. 그래서 슈퍼 콘크리트로
해안가에 구조물을 만들었을 때 최대한 200년 정도 수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휘어지는 모습에도 큰 차이가 있죠. 슈퍼 콘크리트는 힘을 받아도 균열만 발생한 반면 일반 콘크리트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단번에 뚝 하고 부러져 버립니다. 이런 장점을 인정받으며 2006년엔 과학기술부의 탑 브랜드 기술, 2016년 국토교통 R&D 우수 성과로 선정됐고 2015년엔 미국 아이오와주 교량 개선 사업에 사용, 한국 기술이 적용된 미국 최초의 교량이란 새 역사를 썼습니다. 세계 최초다 보니까 또 대형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아마 그 현장 소장은 저를 상당히 속으로 원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저는 우리가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난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그 기술은 아무나 할 수 있다. 중국도 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입맛을 다시고 극복해낼 때 우리가 선도 기술을 제대로 가지고 다른 나라가 쫓아가기 힘든다. 그래서 현장도 레고랜드 교량이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결국은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노하우가 축적되고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걸음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판도를 뒤바꿀 신기술의 힘을 잠시 엿봤습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넘어 혁신적인 물질혁명을 이뤄낼 초소형 기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제가 느끼기는 나노테크nolo지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이 초소형화되면서 일간의 질병을 막아가면서 삶의 윤택함을 나가는 게 가장 그렇게 나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것이 나노테크nolo지의 남모형 이런 부분들도 끊임없이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서 나가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노 분야 또는 초소형 분야 기술이 그 기술 개발 범위도 광범위하고 산업계에 미치는 범위도 너무나 광범위해서 개인이나 기업이 독자적으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그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 관련된 산업을 그 기획하고 지원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 산업계를 그 독려하면 앞으로 그 한국의 그 발전에 큰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초소형 기술이 가진 시장은 실로 방대합니다. 수많은 우려점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과학자들이 이 기술에 매료된 이유. 초소형 기술에서 우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과 놀라운 가능성을 엿봤기 때문이죠.